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입니다. 자, 이 책에는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차별화가 답이라고 하네요. 살아남아야 하고 알려야 하고 내 제품과 브랜드를 키우고 살려야 한다. 이것이 마케터의 숙명이자 목표이다라고 합니다. 명확한 컨셉과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차별화가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책은요, 신상훈, 강혁진, 김대선, 서정우 이렇게 4명이서 마케팅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 책을 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낸 게 아니라 4사람이 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마케팅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차별화라고 하잖아요. 그 차별화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별화, 요즘은 진부한 단어가 되어버린 듯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를 외치고 있어 오히려 차별화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버린 것 같은 요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터들도 진정한 차별화가 무엇이고 차별화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진정으로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만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한다. 소비자의 선택은 냉정하다. 차별화되지 않은 브랜드에게 그 선택의 결과는 냉정하다 못해 참담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는 진짜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합니다. 이 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케팅 차별화를 만들어낼 기본적인 관점과 체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별화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감정 그리고 반응과 직결되어 있다. 호기심, 탐욕, 공포라는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내 마음속에서 구매의 이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 차별화에 대해서 저도 이런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본능적인 감정,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감정들까지 있다니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별화의 핵심은 고객 로열티 확보라고 하네요. 차별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극단적인 다름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차별화만을 위한 차별화는 과연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합니다. 반은 맞다고 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상품과 브랜드 사이에서 똑같이 비춰질 바에는 차라리 한 번 더 눈에 띄도록 하는 튀는 것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은 틀리다라고 한 이유는 다름이 단지 차별화만을 위한 소비자에게 유익하지 않은 다름은 호기심을 자극하여 처음 한두 번의 트라이얼 구매는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재구매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브랜드의 생존력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차별화를 만들어낼 때의 중요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다름을 제한하여 지속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로열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다름을 제한해야 되고요. 자, 선택을 유도하고 재구매를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케터들이 굉장한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자, 남과 다른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하라 라고 합니다. 제품으로 차별점을 제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앞서 이야기한 아이폰은 애플 제품을 구매했을 때만 이용 가능한 아이튠즈와 앱스토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고급 승용차의 경우 차를 판매할 때 함께 제공되는 위런티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제품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비스는 달리 제공될 수 있다. 집 앞에는 유명 프랜차이즈의 빵집이 일정 수준 이상의 맛과 깔끔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집에서는 다소 멀지만 먼 빵을 구매했을 때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빵집을 선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가 얻는 추가 서비스는 인상 좋은 주인의 웃음이 된다. 그렇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집에 유명 프랜차이즈의 빵집을 가라는 법은 없죠. 그 멀리 있지만 인상 좋은 주인의 웃음이 그 빵집의 어떤 추가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추가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 추가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을 만족시키라고 하는 기호성 차별화의 두 가지 방법, 기호성에는 차별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감각을 만족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심리를 만족하는 것. 저도 여기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감각을 만족시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이 있다. 이를 오감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상품들은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호성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카테고리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있는 식음료,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 등이다. 또 큰 회사뿐 아니라 동네 음식점, 카페 등도 오감을 통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인간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소비생활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다 보니 오감을 만족시키며 기호성 차별화를 하는 것은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 되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호성 차별화를 시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오감은 한 가지 감각으로 만족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다는 미각을 만족시킬 때 단순히 혀의 미각점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냄새, 맛있는 소리, 맛있는 식감 등 다른 감각을 종합하여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감이라도 미각이라도 한 가지 이거는 맛있다가 아니라 뭐 맛있는 소리, 맛있는 식감, 그 다음에 맛있는 그 냄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거, 그런 것들도 모두 다 통합적으로 만족시키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심리를 만족시키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어려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공부를 한다.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치장을 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하려 노력한다. 사회적 성공을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증명과 인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매우 추상적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죠. 매우 추상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만족감을 기호성 차별화를 시도하는 분야로는 주로 상품 브랜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 주택, 패션 등 고가의 상품에서도 소비자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충족시키며 차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브랜드 아파트에 가격 프리미엄이 붙고 오래된 아파트라도 유명한 브랜드로 바꾸면 가격이 올라가곤 한다고 합니다. 명품이 아니라도 프라이탑 가방을 메고 애플의 맥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힙스터의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브랜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브랜드의 그래서 명품 가방이 잘 팔리고, 명품 핸드백, 명품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도 명품 화장품을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명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여지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할 때의 그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명품 핸드백은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래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면서 기호성 차별화를 성공하려면 그 브랜드가 일정한 경제적, 사회적 위치, 가치관, 정체성 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분방하고 스타일리시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애플이 그러한 개인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애플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런 정체성의 집단을 만족시키면서 차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TV에서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보면 그 브랜드가 어떤 집단의 정체성과 기호를 만족시키려 애쓰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TV에서 뭐 이런 브랜드 이미지 광고 같은 거를 보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마케팅에 관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마케팅은 앞으로는 뭐 직접 매장에 가서 뭐 구입한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나만의 관점으로 사고하라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케터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바로 통합적인 사고이다. 통합적인 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사고. 둘째, 함께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360도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업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드론식 사고라고 하네요. 거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시나리오 기반의 사고란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구매하고 이용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고객은 과연 언제, 왜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까? 자,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하루 일과를 고민해 보며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360도 사고란 회사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다. 통상 마케터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게 된다. 자, 디자인팀이나 홍보팀, 개발팀, 영업팀, 회계팀, 재무팀, 법무팀 등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부서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 외부에서도 다양한 파트너가 존재한다. 가깝게는 광고 대행사, 디자인 대행사, 제조 공장이 있을 것이고 멀게는 규제와 관련된 정부, 협회, 경쟁사들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기업 내 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목표와 니즈를 파악하고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드론식 사고. 저도 드론식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데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일에 파묻혀 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배경이나 그 이후에 이어질 절차 또는 결과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일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순간에 매몰되어 있다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드론식 사고라고 합니다. 드론을 하늘 높이 날리면 지금 내가 보는 시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구조와 모양새가 한눈에 들어온다. 나의 시각을 마치 드론을 띄우듯이 내 업무의 위로 띄워보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에 보지 않던 더 큰 구조가 보이게 된다. 비록 이 드론식 사고는 여기 기업 마케팅 뿐만이 아니고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시야와 위에서 조금 더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나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더 큰 구조를 알게 되고 나의 더 큰 영역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일의 시작이 어디인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업무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빠진 일은 없는지 이렇게 자신의 시각을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전체를 조망하기도 하고 다시 내 머리 위로 시각을 낮춰 일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즉 드론식 사고를 통해 시각의 높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부디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개인 인생에서도 좀 더 멀리서 내 인생을 더 넓은 시각으로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더 나은 삶, 더 충족되는 삶, 좀 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아 원장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